어떻게 하고 있으면 돼? 이렇게 하고 있자. 이렇게 카메라 이거야? 응. 안녕하세요. 저는 충안고등학교 미술교사 김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인고에서 미술을 가르치고 있는 김지민입니다. 우리 20대 내내 우리 친구였잖아. 한 근 10년간 맞아요. 친구였는데 우리가 항상 사이가 좋은 것만은 아니었어요. 싸우기도 엄청 많이 싸웠는데 싸울 때마다 우리가 이제 다르다는 게 엄청 느껴지더라고. 맞아요. 나는. 그래서 이 언니는 내가 이제 뭔가 서운하거나 기분이 나빠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 저렇게 하면 되잖아 이러면서 막 이성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야 나한테. 그쵸. 근데 이 친구는 또 너무 감정적이에요. 그래서 막 왜 내 마음을 몰라줄게? 그렇게 뭔가 좀 싸움의 스타일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맞아. 사람이 어떻게 맨날 이성적으로만 대화해요. 나 계속 이성으로만 가다 보면은 이제 좀 터지게 되어 있어. 그래서 이 얘기를 괜히 한 게 아니라 시기로 따지면 제가 르네상스인 거죠. 그 이성을 중시했던 르네상스라고 그쵸. 볼 수 있고 근데 오늘 배울 바로크 미술은 이 친구입니다. 감정의 미술. 그쵸. 그래서 오늘 배울 미술은 이성이 중심이 됐던 르네상스 시기를 지나서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 인간의 감정을 중시하게 되는 바로크 미술과 그것들이 점점 더 심해져서 아주 사치스럽고 장식적인 그런 경향들이 남아있는 로코코 미술,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바로크와 로코코. 자, 바로크의 어원은 일그러진 진주라는 뜻이거든요. 일그러졌다는 의미는 어딘가 변형되고 바뀌었고 과장되고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르네상스에서 엄청나게 중시했던 그 이성적인 법칙을 이제 더 이상 지키지 않는 거야. 거기에서 그 법칙을 무시하고 과장하고 변형하고 바꿔보고 더 장식하고 이런 경향들이 나타나서 우리가 일그러진 진주라는 단어에서 어원을 찾은 게 바로 바로크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변형했을까? 그걸 알려면 우리가 르네상스 미술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 그림들이 르네상스 시대의 미술이었죠. 이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그림 안에서는 굉장히 이상적인 균형과 비례를 중시했던 그런 그림들이 구도가 굉장히 깔끔하고 절제되어 있는 자세들 이런 것들이 보이네요. 그렇죠. 근데 그에 반해 우리 바로크 대표작을 아주 잠깐 한번 볼까요? 다르네요, 확실히. 이 그림 보면은 난 맨 처음 든 생각은 그거였어. 뭔가 연극의 한 장면? 맞아요. 바로크의 키워드는 연극입니다. 바로크 미술의 특징에서 우리가 연극적 특징을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미술을 쭉 보실 때 바로크는 연극 딱 이렇게 떠올리시면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맞아요. 우리 연극의 특징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서 바로크의 미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자, 연극이 어떤 특징들이 있죠? 일단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보통 얘기가 아니야, 이건. 항상 감정을 막 미친 듯이 끌어올리는 스토리가 있어, 거기에는. 막 울거나 아니면 화가 나거나 이런 거. 그쵸. 그 극적인 스토리가 항상 있죠. 이 극적인 스토리 때문에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정을 이끌어내죠. 맞아요. 바로크 미술도 마찬가지예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정에 호소를 하는 그림입니다. 그러네요. 이게 뭐 내용은 직관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 굉장히 극적인 한 장면을 담고 있다는 거는 확실하게 알겠어요. 그리고 나는 항상 연극을 볼 때 가끔씩은 오글거리는 거 있었어. 왜냐면은 나 같으면 그냥 이렇게 얘기할 텐데 항상 막 이러면서 얘기하고 동작이 굉장히 크죠. 바로크 미술도 마찬가지로 동작이 굉장히 커집니다. 자세나 포즈가 굉장히 역동적이어지는 게 역동적인 자세. 또 하나의 큰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뭐 하나 더 있잖아요. 이런 효과. 빠밤. 자, 방금 보셨나요? 우리가 항상 연극 중에 봤던 그 빛이 바로크 미술에도 항상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주인공에게만 딱 때리고 배경이 이렇게 어두워지면은 그 주인공이 훨씬 더 집중도가 커지고 그 다음에 감정이 고조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효과가 있어요. 뭐냐면 빛이 주인공한테 떨어지면서 배경이 굉장히 깜깜해졌잖아요. 그러면서 공간이 무한히 확장됩니다. 아, 나 그거 뭔지 알 것 같아. 내가 옛날에 뮤지컬 같은 거 보면은 무대는 확실히 요만한데 그 주인공한테만 빛이 가 있으니까 어떤 광활한 어두운 공간 안에 이 사람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바로크의 주된 특징 3가지를 기억하고 있으면 앞으로 볼 모든 도판에 이걸 적용해 갈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극적인 스토리, 그 다음에 두 번째, 역동적인 동작. 세 번째, 빛. 오케이. 자, 그러면은 좀 전에 봤던 이 바로크 미술의 특징을 중심으로 조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첫 번째. 이 다비드에서 우리가 극적인 스토리를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이 조각상 뒤에는 다윗과 골리앗에 관련된 일화가 숨어있는 그런 조각이에요. 무슨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골리앗은 엄청나게 큰 거인이야. 힘이 센 포악한 거인인데 이 이스라엘 군대가 이 거인과 대항해서 싸우면서 어디 나를 물리칠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이러면서 이 거인이 막 괴롭힌 거야. 근데 그때 그 거인보다 훨씬 더 작았던 소년인 다윗이 나타나서 내가 저 거인을 죽이겠다. 바위를 하나 집어들고 골리앗을 향해서 던진 거지. 골리앗은 처음에 이 가소로운 녀석 뭐지? 막 이러면서 좀 무시하고 있었어. 근데 신앙의 힘으로 이 다비드가 던진 돌에 이마를 맞고 골리앗이 쓰러지게 돼요. 이런 일화를 담은 다비드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다시 볼게요. 요렇게. 근데 이 다비드 르네상스 시기에도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딩동댕. 우리 천재라고 엄청 극찬했던 미켈란젤로가 이 다비드를 한 번 더 만들었었어요. 맞아. 그래서 이거를 비교해서 한번 볼까요, 우리? 느낌이 굉장히 다르네요. 확실히 이 바로크의 다비드 상에서 훨씬 더 극적인 스토리가 살아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똑같이 돌을 던지는 장면인데 바로크 시대의 다비드는 보는 이로 하여금 긴장감을 훨씬 느끼게 하는, 그리고 상상의 여지를 많이 남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근데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동작이 커져서입니다. 우리 르네상스의 다비드를 보면은 굉장히 수직적으로 정적으로 서 있는 게 그냥 보이시나요? 이렇게 쥐고 딱 서 있어. 그쵸. 이거는 마치 던지기 직전에 그냥 뭔가 준비 운동하는 느낌? 이렇게 딱 응시하는 느낌. 저놈이 저기구나. 이런 느낌이라면 바로크의 다비드는 어떻습니까? 던지기 직전. 그쵸. 막 딱 요럴 때 멈춘 느낌. 그걸 딱 포착한 느낌. 전체적인 구도가 굉장히 대각선으로 이루어진 게 보이시나요? 사선 구도네요. 그쵸. 그래서 르네상스가 이렇게 수직적이라면 바로크에선 대각선의 구도를 이용해서 굉장히 역동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훨씬 더 운동감이 많이 느껴져요. 그쵸. 자,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했던 공간의 확장을 살펴볼 수 있어요. 르네상스의 이 다비드는 그냥 서 있는 공간이 조각의 전부예요. 그 다비드가 서 있는 그 공간. 근데 지금 보면 바로크의 다비드는 어디론가 돌을 던지고 있잖아? 그러면 사람이 상상하게 되는 거야. 저 뻗은 팔이 어디로 움직이게 되지? 그쵸. 공의 포물선까지 약간 상상되는 느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해요. 이건 조각의 영역이 확장됐다. 공간이 확장됐다. 그쵸. 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변의 공간까지 그 끌어들이는 조각상으로 끌어들이는. 맞죠. 그쵸. 그러면 우리 다비드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바로크의 조각상에서도 이런 특징이 나는지 한번 감상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좀 전에 우리가 훑어봤던 그 바로크의 특징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죠. 이게 다 베르니니라는 작가의 작품입니다. 이 사람 진짜 잘 만들지. 이 작품 뒤에 있는 내용 알아요? 너무 재밌어요. 이 작품의 내용이. 이거 약간 여담인데 얘기하고 가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보이는 남자는 아폴로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다프네입니다. 그래서 아폴로와 다프네. 근데 이 작품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작품에 연관되어 있는 신은 에로스입니다. 여러분 큐피드 아시죠? 큐피트. 그 큐피트가 에로스라는 신인데 그 에로스가 굉장히 장난꾸러기입니다. 맞아. 아기 신이거든요. 아폴로한테 장난을 친 거예요. 그러면 이 큐피트를 맞으면 처음 본 사람한테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 큐피트에게는 다른 화살이 있었어요. 미움과 증오의 화신. 맞아. 그 화살을 누구한테 쏘냐? 다프네한테 쏩니다.
근데 다프네가 처음 본 사람은 서로 봤어. 아폴로. 그쵸? 어. 아폴로는 다프네를 처음 보고 어. 사랑의 장난이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떡해. 엇갈린 거죠. 그래서 아폴로는 다프네를 소위 말해 스토킹 졸졸 따라다녔지. 네. 계속 따라다닌 거예요. 다프네는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다프네는 막 피해서 도망쳐 다닙니다. 그래서 아폴로가 너무 싫은 나머지 아빠한테 막 빕니다. 제발 저 좀 숨겨주세요.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아폴로가 딱 다프네를 잡을 수 있었던 그 순간 이제 아빠가 이 다프네를 월기수 나무로 만들어 버립니다. 조금 더 나가자면 이 아폴로가 쓰고 있는 화관이 항상 있거든요. 아폴로 여기 두르고 다니는 거? 네, 그게 월기수관입니다. 소름. 이것이 스토킹입니다. 아폴로가 나는 죽어서도 너를 막 나의 상징수로 만들어서 항상 두르고 다니겠다 막 이러면서 죽을 때까지 쫓아다닌 거야. 이 스토리는 사실 이런 소름 돋는 스토리였던 거지. 그리스 로마 신화가 이렇다? 좀 소름 돋는 맞아. 스토리가 좀 많아요. 다 아름답게 만들어놔가지고 되게 이쁜 얘기일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막 잔인한 거 너무 많아요, 많고 많아요. 그렇다고.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극적으로 만들었을까요? 왜 이렇게 극적이 만들었는지는 우리가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당시에 종교가 이제 발전을 하다 점점 부패해 가기 시작하거든요. 썩었구나. 그래서 종교개혁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그 교황권의 부패를 척결하고 좀 깨끗한 새로운 종교를 만들자라고 해서 나온 게 신교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원래 있었던 카톨릭이 구교로 불리게 되고 신교는 이제 새로운 그 종교개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신교를 믿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유럽 전역이 이 구교와 신교로 좀 나뉘게 돼요. 그 성향이. 그래서 구교 같은 경우 그냥 기존에 우리 카톨릭을 열심히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탈리아나 스페인 쪽이 이제 그런 구교를 믿었고 신교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 쪽 사람들이 플랑드르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그 지역 사람들이 그걸 많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기존의 교황권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위험하게 생겼네. 우리의 권위가 되게 흔들리게 생겼네 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항해서 반종교 개혁이라는 걸 일으키게 돼요. 이건 뭐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의 신앙심을 훨씬 더 고취시켜서 기존 가톨릭에 대한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시키자, 신교에 흔들리지 말자라는 운동이거든요. 바로크의 미술도 이 종교를 따라서 구교의 미술 스타일과 신교의 미술 스타일로 나뉘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이탈리아와 스페인 중심의 구교, 반종교 개혁을 지지했던 그쪽의 미술을 살펴볼 거예요. 자, 이런 그림들. 이 작품은 카라바지오라는 작가의 작품인데 일단은 바로크의 특징에 적용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세히 보면은 지금 예수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고 있어. 정말 생생하지 않아요? 막 생생하게 또 너무 잘 그린 거야. 맞아. 근데 이게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불경한 내용일 수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충격적인 너무 내용. 직접적이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극적인 스토리가 등장을 한다는 거 적용이 되죠. 자, 두 번째 특징은 동작이 굉장히 과장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더 생동감이 넘치죠. 생생해. 막 보통 이렇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얘기했었던 스포트라이트. 지금 보면 어두운 부분하고 밝은 부분하고 대조가 굉장히 심하죠. 맞아요.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이런 명암을 대조시키는 기법을 텐네브리즘이라고 합니다. 텐네브리즘을 창시한 작가가 바로 이 카라바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시초가 돼서 바로크 미술에서는 이런 빛의 대조를 사용한 텐네브리즘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로 인해서 뒷배경이 지금 다 날아가 있는 거 보이죠? 네. 어둡게. 그렇기 때문에 큰 공간 안에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보는 이는 이거 진짜 내 눈앞에 있는 것 아닌가. 맞아요. 캔버스 안에 그림이 아니라 이거 실제 공간 안에 내 눈앞에 펼쳐지는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다른 좀 도판들도 볼까요? 자, 보면은 다들 극적입니다. 극적이야. 극적인 스토리를 담고 있는 듯한데 다 성경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 이야기가 그려진 이유는 지금 구교의 미술을 보고 있었잖아요. 구교니까 반종교 개혁이 있었던 때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극적인 성경 이야기를 그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좀 더 감정에 호소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보는 사람이 신앙심이 극적으로 생길 수 있도록 이런 그림들이 그려진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전에는 이런 성인들이나 성경 속 사람들의 모습을 고귀하고 아주 이상적인 모습을 가진 귀족이나 아니면 고결한 사람의 모습으로 그렸었는데 이제는 입은 옷도 허름하고 늙고 주름진 그런 얼굴들로 그려놓는단 말이에요. 훨씬 더 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쵸. 보는 사람들은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고 하니까 이런 현실 속의 인물들의 모습으로 이 사람들을 그리면서 조금 더 종교가 가까이 느껴지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그림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이 성경의 극적인 장면을 포착해서 그린 그림이고 동작이 굉장히 과장되어 있어서 자세나 포즈가 역동적이다. 다음 세 번째로는 이 스포트라이트, 빛을 이용해서 빛과 어두움의 텐네브리즘 기법을 사용했다. 자, 지금까지 구교의 작품들, 즉 이탈리아 중심의 작품들을 살펴봤다면 우리는 이번에 신교를 믿는 지역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 지역은 어디냐? 네덜란드 지방. 그리고 옛날에는 벨기에와 네덜란드 지역을 합해서 플랑드르 지역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지역의 미술을 살펴볼 건데 이 지역의 큰 특징은 종교화가 없어요. 기독교가 아니냐? 그건 아니고 우리가 종교화가 없다는 거는 예전에 우리가 배웠던 우상 숭배 금지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신교 사람들의 특징은 좀 검소하고 절약하고 그런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교회 안에다가 잔뜩 우상 막 그림, 뭐 조각 이런 거 만들어서 꾸미는 거 그런 거 하지 말자 이런 것들을 주장해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화가 발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네덜란드 지역이 해상무역으로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무역으로 돈을 번 중산층 계층이 생긴 거예요. 신흥 부르주아.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일단 집을 사겠죠. 집 안에 장식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미술을 사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 막 사람들이 갖고 싶어 했던 종교화는 이제 신교 우상 숭배 금지 때문에 안 된다면서요. 맞아요. 그래서 다른 장르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오. 첫 번째로 정물화예요. 이 정물들은 이때 당시에 이 부르주아들이 무역을 통해서 돈을 막 벌게 되니까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진귀한 물건들을 그림으로 그려놓고 싶은 거예요. 아, 그런 것들을 그랬구나. 네, 그래서 이거를 막 과시하기 위해서 똑같이 그려주세요 라고 주문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너무 잘 그리지 않았어요? 정말 똑같이 그렸죠. 눈 앞에 있는 것처럼 깜짝같이 속여서 진짜 잘 그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눈속임 기법을 우리가 트럼프레이유라고 합니다. 완전 똑같이 그려서 정말 거기 있는 것처럼 눈을 속였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적인 정물화가 유행을 했다는 거. 근데 혜원쌤 분명히 신교에서는 검소한 삶을 추구했다고 하는데 그쵸? 여기 그려진 거 너무 화려한 것들인데? 맞아요. 그래서 이 그림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해골? 아까 있었던 정물들 가운데 크게 해골이 하나 들어갔죠. 자, 이게 뭘 상징하는 걸까요? 이 신교 지역은 검소함이 미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치스러운 풍조에 빠져 있으니까 어떤 일부 사람들은 이걸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러한 그림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해골 바가지를 넣음으로써 너희들 이렇게 사치스러운 거 아무리 해도 죽음 앞에선 아무것도 아니다. 죽음을 의미하는 거군요. 그쵸. 이 해골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주변의 정물들이 다 사치를 상징하는 물건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경계하자라는 뜻에서 이 해골을 넣은 거죠. 오, 그렇군요.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 네. 그래서 이 해골 말고도 금방 깨져버리는 뭐 유리 조각이나 도자기 그런 것들이 많이 그려지기도 하고 뭐 시계, 시간, 그러니까 속절없이 가는 그런 시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것은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이 메멘토 모리의 모토가 들어가 있는 그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장르는 풍속화입니다. 이 풍속화는 일상을 그린 그림을 풍속화라고 하거든요. 그럼 누구의 일상을 그렸냐? 자, 보시면 서민의 풍속을 그리게 됩니다. 서민의 일상. 왜 이렇게 갑자기 서민을 그리냐? 이전까지는 신이나 귀족이나 성경의 이야기를 주로 다뤘는데 이렇게 서민을 그리게 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자, 왜냐면 이 당시에 이 네덜란드 중산층들이 돈이 많이 생기면서 그림을 사들이기 시작했다고 말했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소수의 엘리트만 그림을 가지는 게 아니라 대중이 그림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림이 훨씬 더 대중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민을 다룬 그림이 그려졌다. 자, 마지막 장르로는 초상화입니다.
이 초상화는 이 당시 네덜란드에서 굉장히 많이 그려졌다고 해요. 왜냐면 더 이상 종교를 그릴 수 없거든. 그러니까 정말 미술가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 초상화를 그려주기 시작한 거야.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니까 너무 좋죠. 엄청 많이 팔리는 그림이 초상화였고, 그래서 초상화가 이렇게 많이 발달이 되게 됩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바로크 미술을 봤고요. 이 다음 시기는 어디죠? 바로 로코코 시기가 찾아옵니다. 자, 이 시기가 18세기거든요. 이때 절대 왕정이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왕에게 집중되어 있던 이 권력이 귀족들로 내려가게 된 거죠. 이들의 문화는 어땠냐? 굉장히 화려하고 장식적이고 과시적인 그러한 이제 미술들이 성행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로코코는 바로크에서 이어져 온 거기 때문에 바로크의 그 고전 규범을 버리는 것,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조금 더 장식성을 가미한 미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제는 이 귀족들이 누리던 생활, 연회나 아니면은 연애 등과 같은 귀족들의 생활을 보여주는 주제가 주를 이룹니다. 오케이. 근데 나 이 로코코 시대를 엄청 잘 보여주는 영화를 하나 알고 있거든요. 아, 진짜요? 마리 앙투아네트라고. 여기 보면 지금 엄청나게 과한 장식들이 있잖아요. 그쵸. 불필요하게 많이 꾸며놓고 막. 근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뻐요. 이러한 문화들이 이제 미술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게 됩니다. 지금 보이는 그림들처럼 아주 색감들이 화려한 색채들이 사용되고 있죠. 그리고 등장하는 인물들은 거의 다 귀족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정말 화려하네요. 네, 그래서 이 로코코 시대의 미술의 특징은 화려하고 장식적이고 색감이 현란하다. 그리고 여성스럽다고 얘기는 하는데 감각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특히 지금 여기에서 보이는 어디론가 놀러 나가서 야외로 놀러 나가서 다 같이 연애를 벌이는 장면들을 소재로 한 작품들을 우리는 페트 갈랑트라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바로크와 로코코를 살펴봤는데요. 바로크 미술에서는 우리 세 가지 특징을 알아봤죠. 첫 번째는 극적인 스토리, 두 번째는 과정된 동작, 세 번째는 빛을 사용한 텐네브리즘, 그리고 바로크를 이어받아서 로코코의 그 화려한 문화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어떤 걸 배우게 되죠? 다음 시간에는 다시 이성이 눈뜨게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성이 눈뜬 계몽주의에서 비롯된 미술들을 우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를 배우러 온라인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